훌륭하고 똑똑하고 유능한데도 왜 여전히 가난한가 하는 문제는 새로운 능력주의 시대에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이 답을 해야 하는 더 모질고 괴로운 문제가 되었답니다. 오늘은 준비를 해왔지요. 이거 듣고 싶었어, 이거. 구독 끊기겠다. 뭐라고? 구독 끊기겠다. 좋네. 그러니까 진짜 그렇구나. 뭐든지 지나시면 아니야만 못하는 거구나. 과유불급. 그런 거네. 우리가 동화처럼 살아가는 이야기 우동살입니다. 네. 불안이라고 하는 책을 쭉 보고 있는데 불안이라고 하는 게 미친 그 원숭이 같아서 언제 어디서 툭 튀어나올지 모르고 불안이 어떻게 나를 괴롭힐지 모르는데 우리 딸이 아주 이제 어렸을 때 이제 뭐 여름 휴가 때 여행을 가잖아. 그러면은 너무 귀여운 게 너무 귀여운 게 이제 여행지에 도착을 했단 말이야. 얼마나 어린애가 얼마나 신나겠어. 그럼. 수영장도 있고 막 너무 좋잖아. 근데 얘는 항상 어느 여행지에 도착을 하면 제일 먼저 물어보는 거. 뭐? 엄마 언제가? 우리 언제 가? 그래. 그래 그거야. 놓치기 싫은 거야. 불안한 거야. 계속 같이 놀고 싶고. 그러니까 여행지에서 얘가 눈이 새빨개져도 하품을 그렇게 해도 그 보고 졸면서도 누워서 안 자는 거야. 자꾸 놀려고 하는 거지. 왜냐하면 시간 아까우니까. 자고 일어나면 하루가 가는 거니까. 가는 거니까. 그거 충분히 이해가지. 그래서 왜 그럼 많은 사람들이 그렇잖아. 평소에 늦잠 자던 사람들도 여행 가면은 조식을 꼭 챙겨 먹는다. 일찍 일어나게 되잖아. 애들도 그래. 애들도 이렇게 토요일 날 뭐 이럴 때 막 늦잠까지 자는 애들이 학교 안 갈 때 늦잠 자는 애들이 여행지 가면은 얘 새벽같이 일어나서 눈이 그냥 빨딱빨딱 이러고 또 있어. 야 좀 더 자, 아직 해 안 떴어. 그러면 뭐부터 해야 되는지 지금 생각하고 중이라고 그러잖아. 맞아. 그렇지. 맞아. 자, 두 번째 얘기로 넘어갑니다. 지위에는 도덕적 의미가 있다. 전통적인 기독교 사고 중심에는 지위에 도덕적 의미가 없다는 주장이 자리 잡고 있었다. 예수는 가장 높은 사람이었지만 목수였다. 빌라도는 제국의 중요한 관리였지만 죄인이었다. 따라서 사회적 위계에서 차지하는 자리가 진정한 자질을 반영한다는 주장은 힘을 잃을 수밖에 없었다. 똑똑하고 상냥하고 지략이 풍부하고 재치 있고 창의적인 사람도 사무실 바닥 청소를 하며 살아갈 수 있다. 나약하고 타락하고 태폐적이고 가학적이고 어리석은 사람도 나라를 다스리는 자리에 앉아 있을 수도 있다. 뜨끔! 계급과 가치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주장에는 반박을 하기 힘들다. 수백 년 동안 자리는 재능보다는 혈연에 따라 분배되었기 때문이다. 그 결과 서양 사회는 통치할 자격이 없는 왕, 장원을 관리할 능력이 없는 영주, 전투의 기본 원리도 모르는 사령관, 주인보다 똑똑한 농민, 만인보다 아는 것이 많은 하녀로 가득 차게 되었다. 이런 상황이 변함없이 지속되다가 18세기 중반 세습 원리의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한다. 지능에 관계없이 무조건 아들에게 사업을 물려주는 것이 정말 현명한 일인가? 왕의 자식들이 언제나 나라를 운영하는데 최고 적임자인가? 세습 원리의 어리석음을 강조하기 위해 오래전부터 능력 위주의 제도가 자리 잡아 심지어 세습적 특권의 헌신적인 지지자들조차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삶의 영역, 즉 문단과 비교가 이루어졌다. 책을 고를 때 중요한 것은 저자의 아버지가 문인인가 또는 부자인가 보다는 책이 좋으냐 나쁘냐라는 것이다. 재능 있는 아버지가 성공을 보장해 주는 것도 아니고 불명예스러운 아버지가 실패의 원인이 되는 것도 아니다. 그렇다면 이런 판단 방법을 정계나 재계에서 사람을 임명할 때도 적용하면 안 될까? 안 될까? 토마스 페인은 인간의 권리에서 이렇게 말한다.
문학과 과학의 세습제를 적용하면 이 두 분야가 얼마나 우스꽝스러울까 생각하며 혼자 웃음을 짓곤 한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정부에도 적용시켜 본다. 세습적인 통치자는 세습적인 작가만큼이나 모순적이다. 호메로스나 유클리드에게 자식이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다. 하지만 설사 있었다 해도 그들이 완성시키지 못한 작품을 아들이 완성하는 일은 결코 없었을 것이라고 장담할 수 있다. 나폴레옹의 말에 따르면 세습 귀족은 나라의 저주요 바보요 세습 멍청이들이었다. 나폴레옹의 몰락 이후에도 그의 사상은 사라지지 않고 유럽과 미국 영향력 있는 사람들을 설득해 나갔다. 랄프 와일드 에머슨은 모든 사람이 저마다 부리고 쓸 수 있는 힘을 타고났으므로 그 힘에 맞게 각자 마땅히 가야 할 자리에 가는 것을 보고 싶다고 말했다. 토마스 칼라힐은 부자의 자식들은 돈을 낭비하고 빈자의 자식들은 교육도 받지 못하는 것에 분개했다. 게으른 귀족에 대해서 잉글랜드의 땅의 소유자들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할까? 그들이 하는 일이라고는 잉글랜드가 낸 세를 마음껏 소비하고 잉글랜드의 땅에서 자고 사냥이나 하는 것인데 칼라힐은 평생 아무런 일도 하지 않고 누구에게도 도움을 주지 않는 사람들, 특권을 거저 물려받아 어떤 분야에서도 자신을 증명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을 통렬히 비난했다. 사치스러운 집에 들어앉아 어떤 일도 할 필요 없고 궁핍, 위험, 공경으로부터도 보호받는다. 그는 여러 편리한 장치를 갖추어 놓고 가만히 앉아 다른 사람들에게 일을 시킨다. 그러면서 그런 사람이 스스로 귀족, 그러니까 고귀한 사람이라고 부른다? 우리 아버지가 나를 위해 일을 했소. 우리 아버지가 나를 위해 도박에서 이겼소. 그는 그렇게 말한다. 그런데도 이런 자에게 남이 준비해준 식사를 하고 창밖으로 몸을 던지지 않는 것 외에는 아무런 과제를 주지 않는 것이 이 땅의 법칙이자 우주의 법칙으로 여겨지다니. 19세기의 많은 개혁가들과 마찬가지로 칼라일이 원하는 것은 모두가 경제적으로 평등한 세상이 아니라 엘리트와 가난한 사람들이 능력에 따라 불평등한 세상이었다. 칼라일은 말한다. 유럽은 진정한 귀족제를 요구한다. 다만 이것은 재능의 귀족제가 되어야 한다. 가짜 귀족제는 지탱될 수 없다. 칼라일이 원하는 것은 당시에는 아직 이 말이 쓰여지지 않았지만 능력주의 사회였다. 능력주의 사회라는 새로운 이데올로기는 대안이 될 만한 다른 두 가지 사회조직 개념과 경쟁했다. 하나는 사람들에게 물자를 분배하는 데 완전한 평등을 요구하는 평등주의 원리였다. 또 하나는 자기와 자리, 부자들에게서 그 자식에게로 자동으로 옮겨가야 한다고 믿는 세습 원리였다. 능력주의자들은 상당한 불평등을 받아들일 용의가 있다는 점에서 과거의 귀족과 생각이 같았으며 처음 일정 기간에는 기회의 완전한 평등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는 점에서는 급진적인 평등주의자들과는 생각이 같았다. 만일 모든 사람이 똑같은 교육을 받고 똑같은 직업 선택을 기회를 가진다면 수익과 위신에서 차이가 나는 것은 개인의 재능과 약점에 비추어 정당화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따라서 수입을 평등하게 만들 필요는 없었다. 특권은 능력을 따라가고 곤군도 마찬가지였다. 19세기와 20세기 사회법에서는 능력주의 원리가 승리를 거두었다. 비록 속도나 진지성에서는 차이가 있지만 서양의 모든 정부가 평등한 기회를 장려했다. 수입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에게 훌륭한 중등교육, 나아가서 많은 경우 대학교육까지 제공해야 한다는 주장이 널리 받아들여지게 되었다. 영국에서 능력주의 정책의 이정표가 되는 사건 1870년 경쟁시험을 통한 공무원 선발 제도의 도입이었다. 수백 년 동안 공무원 자리는 귀족의 가난하고 우둔한 친척이 도맡았으며 그 결과 제국에 재앙에 가까운 피해를 주었다. 19세기 중반에 이르자 이 자고 사냥이나 하는 예의 바른 바보들을 유지하는 비용이 너무 늘어나 정부 관료인 스태퍼드 노스코트 경과 찰스 트레블리언 경은 다른 선발 제도를 연구하는 일을 위임하게 되었다. 트레블리언은 공무원 제도를 몇 달 연구한 뒤 더 타임스에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설명했다. 우리의 고위 귀족은 자신의 가족 가운데 갈데없는 사람들을 부양하기 위한 수단으로 공무원 제도를 이용하는 데 익숙합니다. 공무원 제도는 마치 고아원 같은 시설이 되어서 다른 공개적인 직업에 진출할 힘이 없는 사람들이 공중의 희생으로 평생 명목상의 자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70년 뒤에도 조지 오웰은 사자와 유니콘에서 여전히 족벌주의
폐해를 비판합니다. 오웰은 영국에는 혁명, 그러나 붉은 깃발과 시가전이 없는 혁명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혁명을 통해 자격 있는 사람들에게로 권력이 근본적으로 이동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필요한 것은 보통 사람들이 비능률, 계급특권, 연장자 통치에 의식적으로 공개적으로 저항하는 일입니다. 우리 국민 생활의 전반에서 우리는 특권에 대항하여 싸워야 하며 멍청한 공립학교 학생이 똑똑한 기술자를 부릴 위치에 있다는 관념에 대항하여 싸워야 합니다. 그들 가운데도 개별적으로 보면 재능이 있고 정직한 사람들이지만 부유한 계급의 권력 자체는 깨트려야 합니다. 영국의 진정한 자기 모습을 찾아야 합니다. 선진국에는 멍청이를 능력 있는 사람으로 대체하는 것이 고용개혁의 주요한 목표가 되었습니다. 자고 사냥꾼들이 공직에서 밀려나고 대신 노동계급의 똑똑한 자식들이 그 자리를 채우게 되자 SAT 시험이 아이비리그 대학에서 동해안 부자들의 멍청한 아들, 딸을 몰아내고 그 자리에 가게 주인의 열심히 공부하는 자식이 채우게 되자 지위가 전적으로 부정한 체제의 결과라고 우기기 힘들게 된 것입니다. 능력과 세속적 지위 사이에 신뢰할 만한 관련이 있다는 믿음이 늘어나면서 돈에도 새로운 도덕적 가치가 부여되었습니다. 부가 혈연과 연줄을 따라 세대에서 세대로 내려가던 때에는 돈이 부자 부모에게 태어났다는 것 외에 어떠한 미덕도 증명할 수 없다는 사실이 당연시 되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지능과 능력만을 기초로 위험 있고 보수 많은 일자리를 얻을 수 있는 능력 사회에서는 이제 부가 품성에 온당한 지표로 여겨질 수도 있었습니다. 부자는 단지 더 부유할 뿐만 아니라 또 낫다고도 말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이에 따라 19세기에 특히 미국에서 많은 기독교 사상가들이 돈에 대한 견해를 바꿨습니다. 미국의 신교 교파들은 신이 신자들에게 세속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성공적인 삶을 살라고 요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세계에서 모은 재산은 내세에서 좋은 자리를 얻을 자격이 있다는 증거였죠. 이러한 태도는 토머스 P. 헌트 목사가 1836년 베스트셀러 부에 대하여 부자가 되는 모든 사람의 의무라는 사실은 성경이 증명한다 에도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존 D. 록펠러는 부끄럼 없이 주님이 자신을 부자로 만들었다고 말했으며 매사추세츠 감독파 감독 윌리엄 로런스는 1892년에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결국 부는 도덕적 인간에게만 찾아옵니다. 시편 저자와 마찬가지로 가끔 악한 자가 번창하는 것을 보기도 하나 그것은 가끔일 뿐입니다. 경건한 삶에는 부가 따릅니다. 능력주의 사회 이상 덕분에 다수가 자신을 실현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수백 년 동안 부동의 계급 제도 내에 억눌려 있던 재능 있고 똑똑한 개인들이 이제 전체적으로 평평해진 운동장에서 자유롭게 자신의 재능을 표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출신, 성별, 인종, 연령은 개인의 발전에서 넘을 수 없는 장애가 되지 않았습니다. 보상의 분배에 마침내 정의의 요소가 들어오게 된 것이죠. 그러나 이 이야기는 낮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불가피하게 어두운 면을 드러냅니다. 성공을 거둔 사람이 그럴 만한 자격이 있었다면 실패한 사람 역시 그럴만해서 실패했다는 이야기가 되기 때문이죠. 능력주의 시대를 맞이해서 정의는 부만이 아니라 빈곤의 분배에도 관여하게 됩니다. 낮은 지위는 이제 안타까운 것이 아니라 그래 마땅한 것처럼 보이게 되었습니다. 경제적인 능력주의 사회에서 상속이나 다른 유리한 조건 없이 경제적으로 성공을 거둔 개인은 과거 아버지에게서 돈과 저택을 물려받았던 귀족은 결코 경험할 수 없었던 개인적 정당성의 요소를 확보했지요. 그러나 동시에 경제적 실패는 과거의 삶의 모든 기회를 박탈당했던 농민은 다행스럽게도 겪을 필요가 없었던 수치감과 연결되었습니다. 훌륭하고 똑똑하고 유능한데도 왜 여전히 가난한가 하는 문제는 새로운 능력주의 시대에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이 답을 해야 하는 더 모질고 괴로운 문제가 되었답니다. 사실 지금도 능력주의 사회 아닌가? 지금도 능력주의 사회잖아. 그럼. 가난은 죄라고 생각하잖아 우리가 지금. 근데 그 중세나 그 봉건주의 세대 때는 가난은 죄가 아니었고, 근데 지금은 가난하면 죄가 되는 거 누구나 부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고, 그지?